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에서 제공하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는 기업이죠. 바로 테슬라, TSLA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기업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분석 보고서들을 좀 살살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걸 토대로 테슬라의 그 원대한 꿈, 비전부터 시작해서요. 현실적인 재무 상태는 어떤지, 또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술로 꼽히는 FSD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최근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회가 있고 또 어떤 숨겨진 위험, 리스크가 있는지도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테슬라를 둘러싼 그 뜨거운 기대감, 엄청난 잠재력,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도요. 동시에 피해갈 수 없는 여러 위험 요인들, 그리고 좀 회의적인 시각들도 균형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요. 맞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테슬라라는 기업을 훨씬 더 입체적이고 또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 먼저 테슬라가 그리는 큰 그림, 바로 비전과 시장 기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공식 비전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세계 전환, 가속화 이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거창한 비전이죠. 이게 단순히 그냥 전기차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AI, 에너지, 로봇까지 다 아우르는 거대한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 이런 야심이 보이는 거죠. 네, 비전 자체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테슬라가 뛰어든 시장들의 규모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인데요.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신차 판매 기준으로 연간 한 5조 달러 정도 되는 전기차 시장, 이건 뭐 기본이고요. 5조 달러.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 같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은 더 커요. 연간 8조에서 많게는 10조 달러 규모로 추산되고요. 또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도 만만치 않죠. 이것도 연간 한 5천억 달러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전기차 5조, 자율주행 로보택시 8에서 10조, 에너지 저장 0.5조 달러. 이걸 다 합치면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네요. 맞습니다. 정말 조 단위 시장 서너 개를 동시에 공략하고 있는 셈이죠.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큰 시장 여러 개를 동시에 노린다는 것 자체가 테슬라를 그냥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 봐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28년 목표 점유율 추정치를 보면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10%, 이게 연간 1,000만 대 판매거든요. 그리고 FSD, 로보택시 시장에서 5%, 에너지 저장 시장에서 15%, 이렇게 잡고 있어요. 1,000만 대. 현재 연간 생산량이 200만 대가 채 안 되는 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목표네요. 그렇죠. 특히 여기서 FSD랑 로보택시 목표 5% 달성 여부가 현재 테슬라의 그 높은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들이 과연 2028년까지 현실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전기차 10%, FSD 5%, ESS 15%. 이 숫자들 정말 야심차지만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당장 FSD하고 로보택시만 해도 그렇죠. 이게 기술적으로 완성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상용화를 가로막는 규제라는 아주 큰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풀릴지 아무도 모르고요. 또 전기차 시장이나 에너지 저장 시장은 어떻습니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요.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에 사활을 갈고 있고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무섭고요. 에너지 저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 심화는 당연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긴 하죠. 네, 결국 테슬라의 현재 가치는 상당 부분 아직 성공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FSD나 로보택시 사업에 크게 기대고 있다는 점. 이게 제가 보는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비전은 좋지만 현실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물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테슬라만의 독특한 강점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바로 고객 가치와 사업 모델의 효율성.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고객 한 명으로부터 얻는 총 가치, LTV라고 하죠. 그리고 고객 한 명을 데려오는 데 드는 비용, CAC. 이 LTV-CAC 비율에서 테슬라가 거의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LTV-CAC 비율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그렇죠? 우선 CAC, 즉 고객 획득 비용만 봐도 그래요.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비싼 TV 광고나 신문 광고 같은 걸 거의 안 하잖아요. 네, 광고비 지출이 거의 없죠. 대신에 CEO,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활동이나 뭐랄까 제품 자체가 워낙 혁신적이니까 거기서 오는 화제성, 그리고 이미 테슬라를 구매한 충성도 높은 고객들의 입소문, 이런 걸로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유기적 수요라고 부르던데요. 경쟁사들이 막대한 광고비를 쏟아부을 때 테슬라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고객을 모으는 거죠. CAC가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유기적인 수요 창출 능력과 낮은 CAC는 테슬라의 분명한 강점입니다. 인정해요. 하지만 LTV 즉 고객생의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논리는 제 생각에는 몇 가지 좀 불안정한 가정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불안정한 가정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LTV-CAC 비율이 장기적으로 5배 이상 될 거라는 전망이 있으려면 FSD 채택률이 상당히 높아져야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현재 FSD 전환율은 약 15% 정도로 추정되거든요. 15%면 아직은 좀 낮은 수준이긴 하네요. 그렇죠. 이 15%라는 숫자가 앞으로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높이 올라갈지가 관건인데 이게 불확실하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FSD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일시불로 구매하려면 8,000달러나 하고 월 구독료도 99달러니까요. 이걸 선뜻 구매하거나 구독할 소비자가 얼마나 될지, 그게 LTV를 5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물론 FSD 채택률 상승 속도가 중요한 변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LTV가 FSD에만 목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FSD 판매나 구독료 외에도 다양한 수익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정용 배터리인 파워월 같은 에너지 제품을 추가로 팔아서 고객 한 명당 평균 수익, RFU를 높일 수도 있고요. 아, 교차 판매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전 세계에 깔려있는 슈퍼차저 충전소 이용료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입니다. 게다가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OTA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자체 생산, 충전 네트워크까지 거의 모든 걸 직접 하잖아요. 이런 수직 통합 구조가 고객들을 테슬라 생태계 안에 묶어두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고객 유지율을 높이고 다른 브랜드로 넘어가기 어렵게 만드는 전환 비용을 증가시키는 거죠. 수직 통합이 확실히 고객 락인 효과는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LTV-CAC 비율이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의 1, 2배 수준을 훌쩍 넘어서 5배 이상 될 수 있다는 분석은 단순히 FSD만 본 게 아니라 이런 교차 판매, 반복 수익, 높은 고객 유지율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봐랍니다. 고객 기반이 확장될수록 수익성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라는 거죠. 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수익성. 그게 바로 테슬라 투자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일 텐데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게 어디까지나 잠재력일 뿐 약속된 미래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FSD 기반의 반복 수익 모델, 이건 규제가 발목을 잡으면 정말 몇 년이고 지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테슬라에 열광했던 그 유기적 수요도요, 앞으로 경쟁이 더 심해지거나 또 CEO 리스크 같은 예상치 못한 논란이 터지면 언제든 식을 수 있어요. LTV 극대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이 꽤 많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즉 자본 효율성 측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기가팩토리라는 거대한 공장을 직접 짓고 운영하죠. 또 4680 같은 차세대 배터리도 자체 생산하려고 하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언박스드 프로세스 같은 아주 혁신적인 생산 방식까지 도입하면서 어떻게든 적은 투자로 더 많은 생산량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본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죠. 네, 생산 혁신에 대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죠. 그 결과로 물론 2024년 자기자본 이익률 ROE 10.5%나 총자산 이익률 ROA 6.3%는 과거에 비하면 좀 아쉬운 수치입니다만 잘 나갔던 2022년 호황기를 보면요. ROE가 33.6%, ROE가 17.4%에 달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일반적인 전통 자동차 제조사들의 평균 ROE가 5에서 10%, ROA가 3에서 6% 정도인 걸 감안하면 거의 2배 이상 높은 효율을 보여줬던 겁니다. 2022년 수치는 정말 인상적이긴 했죠. 하지만 바로 그 다음에
그리고 올해 초까지 ROE와 ROA가 뚝 떨어진 걸 보면 2022년에 그 높은 수치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변동성이 있다는 점은 맞습니다. 네. 게다가 앞으로 자본 효율성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 역시 면밀히 따져보면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한 FSD 라이센스 판매나 로보택시 같은 미래 사업이 잘 풀릴 거라는 가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를 만드는 일 자체가 기본적으로 돈이 아주 많이 드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요. 또 테슬라가 계속해서 기술 혁신을 이뤄낸다고 해도 그게 경쟁사들을 계속해서 압도할 만큼의 지속적인 원가 우위를 보장해 줄 거라는 보장도 사실 없습니다.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물론 변동성은 있겠지만 저는 구조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테슬라가 과거에 다른 제조사들보다 훨씬 높은 자본 효율성을 보여줬던 건 단순히 차를 잘 만들어서만은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드는 자동차 생산이라는 제조업에다가 마진율이 훨씬 높은 소프트웨어, FSD 등과 에너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FSD 라이센스 판매나 로보택시, 그리고 메가팩 같은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판매처럼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 부담은 적으면서 이익률은 높은 사업들의 비중이 점점 커진다면 ROE를 다시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구조적인 잠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잠재력이 현실화될지가 관건이겠네요. 자, 그럼 이제 테슬라의 수익 구조와 영업 레버리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죠. 우리가 조사한 2024년 추정치를 보면 테슬라 매출의 70%에서 75%는 여전히 자동차 판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판매 비중이 절대적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 부문이 한 15%, 마지막으로 서비스 및 기타 부문, 여기에 이제 FSD 판매나 충전 수익 등이 포함되는데 이게 또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여전히 자동차 판매 의존도가 아주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그 자동차 판매 부문에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영업 레버리지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고정비 효과인데요. 기가팩토리 같은 대규모 공장을 짓고 나면 감가상각비나 인건비처럼 판매량과 상관없이 계속 나가는 고정 비용이 크잖아요. 네,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면 차 한 대를 더 만들고 파는데 추가로 드는 변동 비용, 예를 들어 재료비 같은 것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이익이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고정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이 이익으로 남는 거죠. 소위 규모의 경제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링한 결과를 보면요. 총 차량 인도량이 10% 증가할 때 총 매출은 평균 9%에서 15% 정도 증가하는 데 그치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11%에서 2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건 평균 판매 가격 ASP가 어떻게 변하느냐, 또 할인을 얼마나 해주느냐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 영업 레버리지라는 게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가 잘 될 때는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평균 판매 가격 ASP가 떨어지거나 경쟁 때문에 할인, 인센티브를 많이 해주게 되면 그 레버리지 효과가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격 정책이 중요하죠. 네, 실제로 최근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21년 1분기에 2.1%까지 급락한 걸 보면 지금 당장은 이론적인 레버리지 잠재력보다는 비용 압박이나 수요 둔화 문제가 그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익의 70% 이상이 변동성이 크고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 판매에 묶여 있다는 점도 구조적인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현재 상황은 그렇지만 여기서 또 미래를 봐야 합니다. 만약에 테슬라의 FSD 기술을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 판매하는 라이센싱 사업이 본격화되거나 테슬라 차량들이 스스로 운전하며 돈을 버는 로보택시 서비스가 현실화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런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기반 사업들은요, 자동차를 추가로 생산하거나 공장을 더 지을 필요가 거의 없이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한계 비용이 거의 0에 가깝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사업들의 매출이 늘어나면 그게 거의 그대로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지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FSD 라이센싱이나 로보택시를 통한 레버리지 극대화 역시 아까 비전 이야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직은 미래 가능성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당장은 자동차 판매에서의 변동성과 수익성 압박이 훨씬 더 현실적인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리스크는 계속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겠군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신용 리스크, 즉 고객에게 할부로 차를 팔았는데 돈을 제대로 못 받을 위험, 그리고 전반적인 재무 안정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도 자동차 할부 금융을 제공하긴 하잖아요. 네, 테슬라 파이낸싱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와 관련된 리스크를 상당히 잘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발생하는 신용 리스크의 대부분을 외부 금융기관 파트너에게 넘기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보유하더라도 테슬라 파이낸싱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아주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죠. 일반적인 은행과 비교하면 확실히 신용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정도는 훨씬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은 빌려준 대출금이 부실화되면 즉각적으로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이게 바로 순이익 감소로 이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은행은 그게 핵심 리스크죠. 반면에 테슬라는 그런 직접적인 신용 손실 부담은 훨씬 적습니다. 테슬라가 주로 안게 되는 리스크는 신용 리스크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차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감가상각 리스크나 리스 기간이 끝난 차를 중고로 팔 때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팔릴 수 있다는 재판매, 리지듀얼 밸류 리스크에 가깝죠. 리스크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실제로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할부나 리스 계약의 연체율이 1%포인트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테슬라의 연간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수백만 달러에서 최대 수천만 달러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게 테슬라 연간 순이익 전체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규모예요. 1% 미만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네요. 네, 같은 상황에서 전통적인 은행들은 순이익이 5% 이상 감소할 수도 있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매우 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테슬라는 경기가 둔화되거나 금융시장에 충격이 와도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나 금융기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높다, 잘 버틸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신용 손실 규모는 작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일부 리스크는 여전히 테슬라가 직접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간접적인 영향입니다. 만약에 정말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쳐서 광범위한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의 직접적인 손실은 작을지 몰라도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자체가 급감할 수 있고요. 중고차 가격이 폭락하면서 리스 사업의 수익성, 잔존 가치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돈을 빌려주는 금융 파트너사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고요. 이런 간접적인 재무 영향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간접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네. 그리고 애초에 사업 모델 자체가 은행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연체율 민감도만 가지고 은행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크는 다각도로 봐야겠군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테슬라 경쟁력의 핵심이자 혹자는 숨겨진 보물, 히든 에셋이라고까지 부르는 FSD, 완전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네, FSD. 테슬라 밸류에이션의 핵심이죠. 그렇죠. 이게 단순히 운전 좀 편하게 해주는 보조 기능을 넘어서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먼저 이 FSD가 지금 당장 테슬라의 이익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한번 숫자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기여도 말씀이시죠? 네, 몇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25년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약 43만 대였고 이 중에서 FSD를 구매하거나 구독으로 전환하는 비율, 즉 전원율을 15%로 가정하고요. FSD를 통해 벌어들이는 연평균 매출을 대당 1,500달러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FSD는 소프트웨어니까 추가로 드는 비용, 즉 한계 비용은 거의 없다고 보고 0%로 가정할게요. 1분기 43만 대, 전환율 15%.
대당 연평균 $1,500, 한계 비용 0. 네, 이 가정들을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2025년 1분기 FSD 매출만 약 9,675만 달러가 나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350억 원 정도 되는 꽤 큰 금액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계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우니까 이 매출이 거의 그대로 순이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분기 순이익에 1,350억 원이나 기여했다. 그 계산대로라면 만약 FSD가 아예 없었다면 테슬라의 1분기 순이익은 지금 발표된 것보다 약 10% 내외는 줄어들었을 거란 얘기가 되네요. 정확합니다. 생각보다 현재 이익 기여도도 상당하다는 거죠. FSD는 이미 테슬라에게 중요한 수익원이고 앞으로 그 비중이 더욱 커질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현재 기여도가 10% 정도 된다는 건 놀랍네요. 하지만 역시 관건은 아까 지적했던 15% 전환율이라는 가정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고 또 얼마나 더 높아질 수 있느냐겠죠? 맞습니다. 전환율 상승이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FSD의 기술적인 측면, 왜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강력한 해자, 모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역시 뭘까요? 데이터겠죠, 아무래도. 바로 데이터입니다. 현재 전 세계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500만 대 이상의 테슬라 차량들. 이 차들이 실제로 주행하면서 쌓고 있는 데이터의 양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수십억 마일, 어쩌면 수백억 마일에 달할 수도 있는 실제 주행 데이터. 이건 경쟁사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쓴다고 해도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테슬라만의 독보적인 자산입니다.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의 양과 질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방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한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테슬라는 도조라는 자체 개발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있고 엔비디아의 최첨단 H100 같은 AI 가속 GPU도 대량으로 확보해서 막강한 컴퓨팅 파워를 갖추고 있습니다. FSD나 AI 그리고 로보틱스 관련 연구개발 R&D에만 연간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 이상을 쏟아붓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니까요. 1년에 4조 원 이상? 엄청난 투자네요. 경쟁사들이 이걸 따라잡으려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겠군요. 맞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경쟁사들이 테슬라만큼의 실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만 최소 5년에서 7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요. 또 비슷한 수준의 AI 학습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누적 투자 금액으로 최소 100억 달러, 즉 13조 원 이상이 필요할 거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5에서 7년의 시간과 13조 원 이상의 돈, 격차가 상당하네요. 네. 그래서 FSD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하나가 아니라 AI 칩 같은 자체 하드웨어, 실제 도로를 누비는 수백만 대의 데이터 수집 차량, 플릿, 도조 같은 슈퍼컴퓨팅 인프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계속 진화하는 AI 모델, 이 모든 요소가 긴밀하게 결합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라고 봐야 합니다. 시스템으로서의 해자군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아주 깊고 또 따라잡기 어려운 지속 가능한 선점 우위를 First Mover Advantage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서 AI 로보틱스 플랫폼 회사로 진화하고 있다는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이기도 하고요. 기술적인 해자가 깊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강력한 FSD의 미래 잠재 가치는 어느 정도일지 한번 가늠해 볼까요? 전통적인 DCF, 즉 현금 흐름 할인법 말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이죠? 앞으로 3년 동안 FSD 덕분에 테슬라가 추가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이 연평균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건 FSD 전환율이 현재 15%에서 20% 이상으로 올라가고 전체 차량 인도량도 꾸준히 증가하며 FSD 평균 매출, 구독료 인상 등도 올라간다는 가정에 포함된 수치입니다. 연평균 5억 10억 달러 추가 이익, 이것도 꽤 공격적인 가정이네요. 그렇죠. 가정이 좀 공격적이긴 합니다만 일단 계산을 위해 중간값인 8억 달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8억 달러의 연간 추가 이익에 어느 정도의 가치 배수, 멀티플을 적용해야 할까요?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겠네요. 어떤 배수를 적용해야 할지. 네, FSD는 단순한 자동차 부품이나 기능이 아니라 테슬라를 AI 플랫폼 기업으로 만드는 핵심 기술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른 빠르게 성장하는 고성장 AI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높은 PE 배수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 50배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P 50배요?
그건 정말 높은 수치인데요. 현재 시장 평균 PE가 20배 안팎인 걸 감안하면 맞습니다. 매우 공격적인 배수죠. 하지만 AI 플랫폼으로서의 파괴력과 성장 잠재력을 감안한 수치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간 추가이익 8억 달러에 PE 50배를 곱하면 얼마가 되죠? 8억 곱하기 50이면 400억 달러네요. 네,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조 원입니다. 이게 바로 FSD 자체의 내재 가치라고 추산해 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대략 1.4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00조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FSD 가치 400억 달러가 현재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8.5% 정도 됩니다. 거의 30%에 육박하는 거죠. 현재 시총의 30%가 FSD 가치다. 네. 다시 말해서 지금 테슬라 주가의 약 3분의 1 정도는 이미 실현되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FSD의 가치로 설명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보다 FSD가 현재 밸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PE 50배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미래 성공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을 미리 당겨와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FSD 채택률 15%라는 현재 추정치, 그리고 이걸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가정 자체가 여전히 너무 불확실해요. 말씀하신 대로 FSD 가격 8,000달러 일시불 또는 월 99달러가 여전히 너무 높아서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물론 그 배수나 가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 FSD 기술이 더 고도화되어서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로보택시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안착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FSD 판매 구독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로보택시 사업까지요. 네,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어 5년 안에 테슬라가 로보택시 운영을 통해 연간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5천억 원의 순이익을 창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5년 안에 연간 100억 달러 수익이라 이것도 정말 야심찬 목표네요. 그렇죠. 여기에 아까와 똑같이 PE 50배를 적용하면 로보택시 사업에서 추가되는 기업 가치만 무려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0.5조 달러, 약 675조 원이에요. 5천억 달러 추가 가치. 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현재 테슬라 시가총액 1.4조 달러 가정, 대비 약 35.7%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결국 FSD의 성공적인 발전과 그에 기반한 로보택시 사업의 성공은 현재 주가 수준보다 최소 35%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FSD가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견인하는 가장 핵심적인 투자 논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로보택시 가치 평가는 솔직히 지금 단계에서는 매우 추상적이고 투기적인 성격이 너무 짙다고 봅니다. 특히 테슬라가 계속 주장하는 레벨 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과 실제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로보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사이에는 아직도 상당한 기술적 그리고 안전상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강조하게 되는데요. 규제의 불확실성.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FSD 상용화는 물론이고 로보택시 사업은 시작조차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장밋빛 전망은 그야말로 신기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규제 문제는 정말 중요한 변수네요. 네. 그리고 테슬라의 기술적 해자는 인정하지만 구글의 웨이모나 GM의 크루즈 같은 경쟁사들, 그리고 특히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기업들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테슬라의 독보적인 지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장담하기도 어렵습니다. 경쟁 환경도 계속 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PE 50배나 로보택시로 인한 0.5조 달러 가치 상승 같은 예측은 이런 모든 불확실성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FSD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군요. 자, 그럼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서 비교적 최근의 이야기, 바로 실적과 단기 전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4년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네, 맞습니다. 1분기 실적을 좀 요약해드리면요. 총 매출은 193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요아이보다 9%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4억 달러에 그치면서 무려 66%나 급감했죠. 66% 감소면 충격적인데요. 네, 상당히 큰 폭의 감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업이익률도 1년 전에는 6.8%였는데 이번에는 2.1%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무려 470bp나 하락한 거죠. 차량 인도량 역시 33만 6,681대로 작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네요. 주된 원인은 뭐였을까요? 부클적이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차량 인도량 감소와 평균 판매 가격 ASP 하락이었습니다. 판매 대수도 줄고 대당 가격도 떨어지니 매출과 이익이 좋을 수가 없었죠. 여기에 더해서 AI나 로보틱스 분야, 연구개발, R&D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에너지 저장 장치 ESC 배포량이 10.4GWh로 작년 동기 대비 67%나 크게 늘어났다는 건데 이건 긍정적인 요소지만 전체 실적 부진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에너지 부문 성장은 좋았지만 자동차 부진이 너무 컸군요. 네, 그래서 테슬라 스스로도 올해 2025년 연간 차량 인도량 성장률이 작년 2024년 대비 현저히 낮을 것이라고 아주 신중하고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1분기가 부진했던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저는 여기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우선 1분기 생산량 36만 2,615대가 인도량 33만 6,681대보다 많았어요. 그 차이가 약 2만 6천 대 정도 되는데 이게 재고로 쌓였다는 의미이거든요. 재고가 늘어난 건 보통 안 좋은 신호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이걸 2분기 판매량 증가의 발판, 즉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차가 있으니 2분기에는 더 많이 팔 수 있다는 거죠. 또 1분기 인도량 감소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됐던 것이 모델 Y 생산 라인 전환 문제였는데 이건 일시적인 요인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경영진도 컨퍼런스 콜에서 새로운 모델 Y, 뉴 모델 Y 생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고요. 그렇다면 2분기에는 이 생산 차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생산 라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행이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저장 부문이 전년 대비 67%나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2분기 차량 인도량은 1분기의 생산 차질 문제가 해소되고 또 쌓여있던 재고를 일부 활용하면서 40만 대에서 42만 대 수준까지는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40만에서 42만 대. 1분기 대비 QOQ로는 18.8%에서 24.7%나 증가하는 꽤 큰 폭의 회복이네요. 맞습니다. 만약 실제로 2분기에 40만 대 이상을 인도한다면 시장에서 우려했던 1분기 실적 쇼크에 대한 걱정을 상당 부분 씻어내고 테슬라 성장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꽤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분기 판매량, 인도량이 회복될 가능성은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익성입니다.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익률까지 반드시 좋아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수익성은 왜 개선되기 어려울까요? 우선 평균 판매 가격 ASP 하락 압력은 2분기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 할인을 계속 제공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2분기 ASP는 1분기보다도 1%에서 2% 정도 소폭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격 압박이 계속된다. 네. 동시에 테슬라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출 수 없죠. AI나 로보택시 관련 연구개발, R&D 투자는 오히려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결국 운영비용, 오펙스 증가로 이어질 거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모델 Y 생산이 안정화되고 재고를 활용하는 등 비용 절감 노력이 효과를 본다면 매출 원가, COGS는 다소 하락해서 매출 총이익률, GPM에는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ASP 하락과 OPEX 증가 효과를 다 상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2분기 수익성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조심스럽지만 예측치를 제시해보자면 매출 총이익률은 생산 효율 개선 효과가 가격 인하 효과를 일부 상쇄하면서 1분기 16.3%보다는 10bp에서 30bp 정도 소폭 상승한 16.4%에서 16.6% 사이를 예상합니다. 하지만 운영비용 OPEX 증가 때문에 영업이익률 OPM은 오히려 1분기 2.1%보다 10bp에서 20bp 정도 하락한 1.9%에서 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됩니다. OPM이 2%도 안 된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네요. 네. 그래서 만약 2분기 인도량이 41만 대,
평균 판매 가격 ASP가 45,000달러라고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총 매출은 215에서 225억 달러 사이, QoQ 플러스 11.4% 플러스 16.6%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OPM 2.0%를 적용하면 영업이익은 약 4.3억에서 4.5억 달러 수준이 됩니다. 1분기 4억 달러보다는 소폭, QoQ 약 플러스 7.5% 성장하겠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수익성 수준은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도양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은 더딜 수 있다는 분석이시군요. 자, 그럼 이 분석들의 바탕으로 현재 주가를 150달러라고 가정하고 다가올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펼쳐질 수 있는 시나리오별 주가 전망을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볼까요? 먼저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즉 불시나리오입니다. 네, 최상의 시나리오죠. 2분기 인도량이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분기 대비 QoQ 25% 이상 급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2만 대 이상 팔리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영업이익률 OPM도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며 2.5% 이상으로 올라서고 여기에 더해서 로보택시나 AI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나 로드맵이 발표되고 에너지 사업부까지 초고속 성장을 지속한다면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정말 서프라이즈인데요. 그렇죠. 이 정도면 테슬라가 단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리레이팅, 즉 기업 가치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현재 150달러 대비 플러스 33%에서 최대 플러스 60%까지 치솟아서 200달러에서 240달러 선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와, 240달러? 정말 장밋빛 전망이네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중간 정도의 시나리오, 베이스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2분기 인도량이 분기 대비 15%에서 20% 정도 증가하는 수준, 그러니까 39만 대에서 40만 5천 대 정도를 기록하고 영업이익률은 저희가 예측한 대로 약 2.0%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신규 모델 발표 같은 특별한 이벤트는 없지만 로보택시나 FSD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고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분기보다는 확실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흥분시킬 만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은 부족하기 때문에 주가는 현재 대비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0% 정도 상승하여 160달러에서 180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160달러, 180달러. 현재 주가보다는 오르지만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군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베어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2분기 인도량 증가율이 기대에 크게 못 미쳐서 분기 대비 5%에서 10% 증가에 그치는 경우입니다. 대수로는 35만 대에서 37만 대 정도죠. 여기에 영업이익률 OPM마저 1.5% 미만으로 더 떨어지고 전반적인 수요 부진과 수익성 악화 추세가 확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로보택시나 AI 관련 구체적인 계획 발표마저 계속 지연된다면 그야말로 최악이네요. 네, 이 경우에는 테슬라가 고성장 기술주로서 누려왔던 프리미엄을 상당 부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현재 대비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하여 120달러에서 135달러 선까지 밀려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가능성이 있겠네요. 결국 2분기 실적이 단기 주가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리스크 프리미엄과 밸류에이션 민감도 분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테슬라는 은행 같은 전통적인 금융회사와는 리스크 구조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신용 리스크보다는 다른 리스크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테슬라를 분석할 때는 금융회사의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 예를 들면 연체율 같은 지표 대신에 테슬라의 특성에 맞는 대체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분석입니다. 맞습니다. 테슬라에게 더 중요한 리스크 지표는 예를 들면 수요 및 가격 변동성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분기별 차량 인도량이 얼마나 예상치를 벗어나서 출렁이는지 또는 평균 판매 가격 ASP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변동하는지 같은 지표들이죠. 그리고 연체율 변화에 따른 내재 가치 민감도를 분석하는 대신 가격이나 수요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마진 및 성장률 민감도를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합니다. 가격 변동성이 리스크 지표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특히 테슬라가 자주 사용하는 공격적인 가격이나 전략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미래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서 주가에 반영되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물론 몇 가지 가정이 포함됩니다만 분기별 ASP 변화율과 테슬라의 주가 수익 비율,
PE 배수 사이에는 약한 양의 플러스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상관계수를 대략 플러스 0.5 정도로 가정해 볼 수 있는데요. ASP 변화와 P 배수 간의 상관관계라. 흥미롭네요. 네. 이걸 바탕으로 회귀 분석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평균 판매 가격 ASP가 1%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시장 참여자들은 미래 마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해석해서 PE 배수를 평균적으로 0.5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차량 인도량이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했을 경우에는 PE 배수가 평균 1.0포인트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건 시장이 단기적인 마진 압박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단기 마진보다는 장기 성장을 더 중요하게 본다. 그렇다면 이런 성장과 마진 리스크 시나리오별로 주가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내년도 FY+1 순이익과 적정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A. 성장 가속 시나리오. 만약 테슬라가 가격 경쟁을 완화하고 ASP 하락폭이 현재보다 줄어서 연간 마이너스 1.0% 정도에 그친다면 순이익은 7%에서 10% 정도 증가할 수 있고 이는 적정 주가를 15%에서 20%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FSD나 AI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이것이 기업 가치 재평가 리레이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가격 안정화가 오히려 밸류에이션에는 긍정적이군요. B. 현상 유지 시나리오. 만약 ASP 하락폭이 지금처럼 연간 마이너스 2.5%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면 순이익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소폭 감소 마이너스 5%에서 0%할 가능성이 높고 적정 주가 역시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 범위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진 압박이 계속되면서 이익 성장이 정체되는 거죠. 저희 판단으로는 현재 테슬라 주가는 이 B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가 현상 유지를 반영하고 있다. C. 가격 전쟁 심화 시나리오. 마지막으로 만약 중국 시장 등에서 경쟁이 더욱 격화되어 테슬라가 어쩔 수 없이 ASP 하락폭을 연간 마이너스 4.0%까지 확대한다면 이는 순이익을 15%에서 20%까지 급감시킬 수 있고 적정 주가는 무려 25%에서 30%까지 폭락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마진 쇼크가 발생하면서 기업 가치 평가 자체가 크게 하락하는 거죠. 가격 정책이 정말 중요하네요. 하지만 저는 그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이긴 하지만 이걸 뒤집어 보면 기존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성장을 위해 과감하게 시장을 흔드는 파괴자, 디스럽터의 증거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파괴자의 증거다. 네.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과 비교해 보세요. 변동성은 훨씬 높지만 성장 속도나 시장을 이끌어가는 힘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의 가격 변동성은 단순히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변혁과 성장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리스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점의 차이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현재 주가가 아까 말씀하신 B 시나리오, 즉 현상 유지를 반영하고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시장이 로보택시나 FSD 같은 미래 잠재 가치, 그리고 테슬라가 가진 혁신을 통한 리스크 관리 능력, 낮은 생산 비용과 장기적인 마진 회복 잠재력을 아직 충분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만약 성장 가속 시나리오 A가 현실화된다면 주가 상승 여력은 예측보다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공격적인 가격 정책이 실제로 시장 점유율 확대로 효과적으로 이어지는지를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이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이번에는 잠시 가상 이벤트를 설정해서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분석은 어디까지나 테슬라가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이벤트를 기반으로 한 방법론적 설명이라는 점을 먼저 명확히 밝혀둡니다.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네,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한 분석 방법론 설명입니다. 그럼 시나리오를 설명해 주시죠. 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어느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동시에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깜짝 발표했다고 가정합시다. 그 결과 발표 직후 테슬라 주가가 하루 만에 19% 급등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실적도 좋고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했으니 주가가 크게 오를만 하네요. 19% 급등. 그렇죠. 그럼 29%라는 주가 상승률이 어떤 요인들로 구성되었을지 한번 분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19%나 올랐을까? 이걸 추정해 보는 거죠. 어떻게 분해해 볼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A. 어닝 서프라이즈 자체의 효과, B. 자사주 매입 발표의 효과, C. 긍정적인 미래 전망, 가이던스 상향 등의 효과, 이렇게요. 네, 합리적인 분류 같습니다. 그럼 각각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건 매우 주관적인 추정이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 내용을 보니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했고 우려했던 자동차 부문 마진도 견조하게 나왔으며 서비스 및 에너지 부문 성장세도 뚜렷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어닝 서프라이즈 자체가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이었을 것이므로 전체 19% 상승분 중에서 약 11%포인트는 이 실적 개선 효과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포인트면 절반 이상이 실적 덕분이네요. 네. 다음으로 자사주 매입 발표 효과입니다. 테슬라는 과거에 자사주 매입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랬던 테슬라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다는 것은 비록 규모는 1억 달러로 크지 않더라도 시장에 드디어 주주 환원을 시작하는구나, 혹은 경영진이 현재 주가가 매우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는구나 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신호 효과가 주가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을 것이므로 약 5% 피해 정도를 이 자사주 매입 발표 효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규모는 적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거군요. 그럼 나머지 3%P는요? 나머지 3%P는 실적 발표와 함께 제시된 긍정적인 미래 가이던스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분기나 연간 목표치를 시장 기대치보다 높게 제시했거나 FSD 기술 개발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는 발표 등이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A. 실적 11% 플러스, B. 자사주 매입 5% 플러스, C. 가이던스 3%, 이렇게 합쳐서 총 19%의 주가 상승이 설명될 수 있다는 추정입니다.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하지만 자사주 매입 규모가 1억 달러면 사실 테슬라 전체 시가총액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인데 이게 정말 5%P나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자사주 매입의 실질적인 주당 순이익 증가 효과, 즉 희석 방지 효과, 어크레션을 한번 정량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정을 좀 더 해볼게요. 현재 주가가 180달러이고 테슬라가 평균 190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가정합시다. 매입 규모는 1억 달러이고 현재 총 발행 주식 수는 32억 주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그럼 테슬라가 1억 달러로 매입할 수 있는 주식 수는 1억 달러 나누기 190달러니까 약 52만 6,316주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52만 6천 주 정도네요. 자, 그럼 이 매입으로 인해 줄어드는 총 발행 주식 수의 비율은 얼마일까요? 52만 6,316주 나누기 32억 주를 하면 약 0.000165 정도가 나옵니다. 퍼센트로 환산하면 고작 0.0165%에 불과합니다. 0.0165%요? 정말 미미한데요? 네.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면 주당 순이익 EPS가 그만큼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 증가율은 발행 주식 수 감소율과 거의 같습니다. 즉, 이 1억 달러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EPS 증가 효과는 약 0.0165% 수준으로 거의 무시해도 된 정도로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까 주가가 5%포인트나 상승한 것은 이 미미한 재무적 효과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경영진이 보내는 신호에 대한 시장의 해석에 의존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지만 신호 효과는 강력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 경영진의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강도는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할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은데요. 신호 자체는 분명하죠. 우리 경영진이 판단하기에 현재 주가는 우리 회사의 내재 가치에 비해 너무 싸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주주 환원에 인색하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주주 환원도 신경 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고요.
이런 신호는 경영진이 미래 성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없다면 쉽게 내보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강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강도 평가는 좀 애매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규모 자체는 너무 작아서 재무적인 신호 효과는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처음으로 자사주 매입을 시작했다는 상징성, 그리고 저평가 인식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는 측면에서는 그 강도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더 큰 규모의 주주환원을 기대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저도 그 상징적인 강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긍정적인 신호 효과를 우리의 목표 주가의 프리미엄으로 반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목표 주가의 프리미엄을요? 어떤 논리로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우리 주식 싸다고 자신감을 표명했고 앞으로 주주 환원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으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불확실성, 리스크가 조금이나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결국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할인율, 즉 자본 비용 WAC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거나 혹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밸류에이션 배수, 멀티플을 좀 더 높게 쳐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종의 신뢰 프리미엄을 주는 거죠. 신뢰 프리미엄. 네, 실제적인 EPS 증가 효과는 거의 없으니 이 신호의 상징적인 가치와 미래 기대감에 초점을 맞춰서 기존에 설정했던 목표 주가에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약 플러스 8% 정도의 프리미엄을 추가로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8% 프리미엄이요? 그 근거는 뭔가요? 8%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아까 신호 효과로 주가가 5%포인트 정도 올랐다는 추정을 했으니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경영진의 자신감과 미래 주주 환원 기대감을 반영한 수치로 제안하는 겁니다. 만약 기존 목표 주가를 225달러로 잡았다면 여기에 8% 프리미엄 18달러를 더해서 수정된 목표 주가를 243달러로 제시하는 방식이죠. 1억 달러라는 금액이 테슬라의 수천억 달러 시가총액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재무적인 신호를 해석하고 8%나 되는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것은 다소 좀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테슬라의 자본 배분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시장 달래기용 작은 제스처 정도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거든요. 프리미엄 반영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규모와 그 해석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네요. 자, 다음은 가이던스와 컨센서스 분석입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다른 기업들처럼 명확하게 분기별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네,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좀 두루뭉술한 표현을 쓸 때가 많죠.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테슬라가 2분기 차량 인도량 가이던스를 44만 대에서 46만 대 사이로 제시했다고 가상으로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역시 실제 가이던스가 아니라 가상 분석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가상의 2분기 인도량 가이던스가 44만에서 46만 대라고 가정하는군요. 테슬라처럼 공식 가이던스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는 수치의 평균값, 즉 컨센서스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주가는 보통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보다는 이 컨센서스와 비교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죠. 그럼 이번 가상 시나리오에서도 우리만의 의사 컨센서스, 피우도 컨센서스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의사 컨센서스를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테슬라의 과거 가이던스 달성률 패턴을 봐야 합니다. CEO가 좀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었는지, 아니면 최근 분기에는 목표치를 밑 또는 경향이 있었는지 등을 참고해야 하죠. 특히 1분기에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2분기에는 반등할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깔려 있을 겁니다. 과거 패턴과 최근 상황. 둘째, 경쟁사나 시장 전체 상황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BYD 같은 경쟁사들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테슬라를 압박하고 있지만 동시에 수익성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1분기 실적 쇼크 이후에 시장은 테슬라가 2분기에 강력한 분기 대비 QOQ 회복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아까 40만 대 이상을 예상하셨죠? 그런 기대감이 컨센서스에 반영될 겁니다. 경쟁 상황과 시장 기대감. 셋째, 거시경제나 산업 동향도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나 계속되는 가격 경쟁은 부정적인 요인이지만 반대로 로보택시나 AI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1분기에 있었던 생산이나 물류 병목 현상이 해소될 거라는 기대는 긍정적인 요인이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많군요. 네, 이런 요소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1분기 실제 인도량이 38만 6,810대였으니 참고 이전 섹션에서는 33만 6,681대로 언급되었으나 컨센서스 비교 기준 통일을 위해 솔스 7의 1분기 실적 38만 6,810대 사용, 2분기에는 이보다 약 17.6% 정도 성장한 4고 5천만 대 정도를 합리적인 의사 컨센서스로 설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386801 곱하기 1.176 약 45000대. 의사 컨센서스를 45만 5천 대로 설정하셨군요. 자, 그럼 아까 우리가 가정한 회사의 가이던스 44만에서 46만 대, 중간값 45만 대와 이 의사 컨센서스 45만 5천 대를 한번 비교 평가해 볼까요? 비교해보면 상당히 비슷하네요. 가이던스 중간값 45만 대가 컨센서스 45만 5천 대보다 약간 낮긴 하지만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네, 매우 근접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사가 시장의 합리적인 기대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비교적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이던스 상단 46만 대는 컨센서스를 살짝 넘어서지만 중간값 45만 대는 컨센서스에 약간 못 미치니까요. 이건 현재 전기차 시장에 만만치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너무 비관적이지는 않은 현실적이면서도 약간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심어주기보다는 일단 회복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 실제 실적이 컨센서스인 45만 5천 대를 초과한다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여질 여지도 남겨둔 셈이고요.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2분기 인도량이 발표되었을 때 이 의사 컨센서스 45만 5천 대와 비교해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나리오별 주가 반응 예측이죠. A. 심각한 미스 시나리오. 만약 실제 인도량이 43만 대 미만으로 발표된다면 이건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심각한 미스입니다. 시장은 1분기 부진 이후에 회복에 실패했다고 간주하고 수요도나 우려가 다시 확산될 겁니다. 이 경우 주가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까지 급락할 수 있습니다. 43만 대 미만이면 정말 실망이 크겠네요. 부합 또는 소폭 하회 시나리오. 실제 인도량이 컨센서스 수준인 45만 대 근처에서 발표된다면 시장 기대치에는 어느 정도 부합했지만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결과입니다.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AI나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하단을 지지하면서 서로 상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가는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사이에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긍정적인 빛 시나리오. 만약 실제 인도량이 컨센서스 45만 5천 대를 넘어선 46만 5천 대 수준으로 발표된다면 이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긍정적인 빛입니다. 테슬라의 성장 모멘텀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주가는 플러스 5%에서 플러스 10% 정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46만 5천 대면 확실히 긍정적이네요. 압도적인 서프라이즈 시나리오. 만약 실제 인도량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48만 대 이상으로 발표된다면 이건 정말 압도적인 서프라이즈입니다. 시장은 테슬라의 회복력이 예상을 뛰어넘었고 공격적인 가격 전략에 성명을 거두고 있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주가는 플러스 12% 이상의 강력한 랠리를 보일 수 있습니다. 48만 대 이상이면 정말 대단한 서프라이즈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추가 변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변수죠? 만약 인도량 발표와 함께 예를 들어 로보택시 상용화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된다거나 하는 획기적인 뉴스가 함께 나온다거나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설사 인도량이 A 미스나 B 밋 시나리오에 해당하더라도 주가 하락폭이 크게 축소되거나 오히려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B 시나리오의 경우 실망감보다는 미래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플러스 5% 이상의 랠리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죠. 인도량 숫자 외에 다른 질적인 뉴스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충분히 고려해야 할 변수입니다. 자, 다음은 투자 체크리스트와 액션 플랜입니다. 우리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지표들을 눈여겨봐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떤 투자 결정을 내릴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테슬라에 맞는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떤 지표들을 포함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핵심 지표는 5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총 차량 인도량의 분기 대비 QoQ 성장률. 둘째, 수익성을 보여주는 자동차 부문 총 마진율, 넌갭 기준. 셋째, 미래 성장 동력인 에너지 사업부 매출의 전년 동기 대비 YOY 성장률. 넷째, 테슬라 밸류에이션의 핵심인 FSD 로보택시 관련 진전 상황. 마지막으로 다음 분기 전망을 보여주는 3분기 인도량 가이던스의 분기 대비 QoQ 예상 성장률. 이렇게 5가지입니다. 네, 아주 핵심적인 지표들만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그럼 각 지표별로 불, 긍정적, 베이스, 중립적, 베어, 부정적 시나리오 기준과 그에 따른 투자 의견, 그리고 예상 주가 반응을 한번 설정해 볼까요? 좋습니다. 1. 총 차량 인도량 QoQ. 불 기준은 플러스 10% 이상 성장, 베이스는 플러스 5에서 10% 성장, 베어는 플러스 5% 미만 성장. 이에 따른 의견은 각각 스트롱 바이, 홀드. 예상 주가 반응은 플러스 10에서 15%, 플러스 3에서 8%, 마이너스 5에서 0%. 2. 자동차 총 마진율, 넌갭, 불 기준은 18.0% 초과, 베이스는 17.0%에서 18.0% 사이, 베어는 17.0% 미만. 의견은 스트롱 바이, 홀드, 셀. 예상 주가 반응은 플러스 8에서 12%,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3%,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5%. 마진율은 수익성과 직결되니 중요하죠. 에너지 사업부 매출 요하에 불 기준은 플러스 25% 이상 성장, 베이스는 플러스 15에서 25% 성장, 베어는 플러스 15% 미만 성장, 의견은 buy, hold. 예상 주가 반응은 플러스 5에서 10%, 0에서 플러스 3%, 마이너스 3에서 0%. 에너지 부문도 중요하지만 당장 주가 영향력은 앞에 두 지표보다는 닭을 수 있죠. FSD 로보택시 진전. 이건 정량화하기 어려우니 질적으로 평가해야겠네요. 불은 레벨 4 자율주행 시연 성공이나 로보택시 모델 구체적 발표. 베이스는 FSD V13 버전 안정화 및 적용 지역 확대. 베어는 특별한 진전 없이 지연되거나 불명확한 발표. 의견은 스트롱 바이, 홀드. 예상 주가 반응은 플러스 12에서 20%, 플러스 5에서 10%,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3%. 이건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입니다. 3분기 가이던스 QoQ 인도량. 불 기준은 플러스 15% 이상 성장 제시, 베이스는 플러스 8에서 15% 성장 제시, 베어는 플러스 8% 미만 성장 제시. 의견은 스트롱 바이, 셀. 예상 주가 반응은 플러스 10에서 15%, 플러스 3에서 8%,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5%. 미래 전망도 중요하니까요. 네, 이렇게 5가지 핵심 지표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완성되었네요. 그럼 실제 실적이 발표되었을 때 이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활용해서 최종 투자 의견을 조종해야 할까요? 간단한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불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결과가 여러 개, 3개 이상 나온다면 스트롱 바이 의견을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결과가 다수라면 바이 또는 홀드 의견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배열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결과가 여러 개 나타난다면 셀 또는 스트롱 셀 의견으로 하향 조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지표의 중요도가 같지는 않겠죠. 특히 자동차 마진율이나 FSD 로보택시 진전 같은 핵심 변수에는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네요. 여기에 더해서 옵션 시장의 움직임을 통해 단기 변동성에 대한 힌트를 얻고 액션 플랜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옵션 시장의 내재 변동성, IB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테슬라 옵션 시장의 내재 변동성 IV는 약 60%에서 70%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평균적으로 65%라고 가정해보죠. 이 65%라는 IV 수치를 이용하면 실적 발표 같은 이벤트 이후 하루 동안 주가가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단한 근사식을 사용하는데요. 연간 IV 65%를 1단위로 변환하면 65% 곱하기 루트 252 약 4.05%가 나옵니다.
여기서 252는 1년 동안의 평균 거래일수고요. 약 4.1%. 즉, 옵션 시장 참여자들은 실적 발표 후 하루 동안 테슬라 주가가 평균적으로 약 플러스 마이너스 4.1% 정도 변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액션 플랜은 이렇습니다. 만약 실적 발표 후 실제 주가 변동폭이 이 예상치 플러스 마이너스 4.1%를 크게 벗어난다면, 예를 들어 플러스 7% 이상 움직인다면 그건 옵션 시장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매우 중요한 정보가 시장에 나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미리 세워둔 투자 체크리스트와 액션 플랜을 긴급하게 재검토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옵션 시장의 예상 변동폭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거군요. 유용한 팁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섹션입니다. 테슬라의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앞으로 테슬라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이고, 반대로 실현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는 무엇일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최종적인 기업 가치 평가는 어떻게 내려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우려되는 장기 리스크 시나리오부터 살펴볼까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로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냐면 테슬라의 핵심 성장 동력이자 미래 가치의 원천인 FSD, 특히 로보택시를 포함한 완전 상업 운용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규제 장벽에 부딪혀서 예정보다 2년 이상 추가적으로 유예되고, 심지어 관련된 벌금이나 법률 비용까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가진 가장 큰 경쟁 우위 중 하나인 빠른 시장 선점 기회를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되겠죠. FSD 상용화가 2년 이상 지연된다. 정말 치명적일 수 있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정량적으로 추산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FSD 관련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최소 2년 이상 뒤로 밀리게 됩니다. 2027년 이후, 2029년 이후, 그리고 FSD 옵션 판매나 월 구독 수입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누적 매출 손실이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테슬라의 연간 순이익을 약 15%에서 20% 정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FSD 옵션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규제 대응 및 소송 관련 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이죠. 수익이 15에서 20%나 감소하면 주가에도 큰 영향이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성장 기대감이 크게 꺾이면서 적정 주가에 가해지는 하방 압력이 약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에 달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밸류에이션의 핵심 근거인 소프트웨어 기반의 미래 현금 흐름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성장률 둔화, 경쟁 우위약화, 비용 증가라는 삼중고를 겪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최악의 시나리오네요. 그럼 반대로 모든 것이 예상보다 더 잘 풀리는 최상의 기회 시나리오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개발 중인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옵티머스 로봇이요. 네. 만약 이 옵티머스 로봇이 시장의 예상보다 1년 빠른 2026년에 대규모 상용화에 성공하고, 동시에 에너지 저장 ESS 사업이 각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 지원 등에 힘입어 연평균 5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과 에너지 사업의 동시대 성공?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테슬라는 더 이상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물리적 AI 플랫폼, 피지컬 AI 플랫폼 기업으로 완전히 재평가받게 될 겁니다. 이 경우 테슬라가 공략할 수 있는 전체 시장 크기, 템이 기존의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로보틱스 시장, AI 서비스 시장까지 더해지면서 현재보다 약 5배 이상 확대될 수 있습니다. 플러스 5조 이상. 그리고 향후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 CAGR은 로보틱스와 에너지 사업이 주도하면서 기존 예상치보다 플러스 10%포인트에서 플러스 15%포인트 더 높아져서 약 35%에서 40%에 달할 수도 있고요. 템 5배 확대, CAGR 35에서 40%. 정말 엄청난 성장이네요.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건 단순히 실적 개선 차원을 넘어서 테슬라에 대한 시장의 평가 기준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고성장 기술주, 특히 AI 플랫폼 기업에 부여되는 높은 프리미엄이 적용되면서 적용되는 멀티플 자체가 혁신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주가 대비 약 플러스 70%에서 최대 플러스 100% 이상의 상승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거대 시장 진출, 로봇이나 에너지 소프트웨어 같은 고마진 사업 비중 확대로 인한 마진 구조 개선, 그리고 가속화되는 성장률이 주가 멀티플의 혁신적인 상승을 견인하는 거죠. 그야말로 퀀텀 점프 수준의 시나리오군요. 이렇게 극단적인 장기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모두 고려해서 최종적인 가치 평가, 즉 밸류에이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가중평균 자본 비용, WACC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리스크 조정 할인율 RADR이라는 개념을 도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할인율에다가 테슬라가 가진 특수한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반영해서 할인율 자체를 조정하는 거죠. 네, 합리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요? 먼저 테슬라의 기본적인 자본 비용, WACC를 추정해야 할 텐데요. 여러 분석을 종합해보면 대략 8% 내외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 WACC 8%. 여기에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반영해야겠죠? 네, 먼저 리스크 요인입니다. 앞서 계속 지적했던 FSD, 로보택시 관련 규제 불확실성, 그리고 CEO 리스크 프리미엄 등을 고려해서 기본 WACC에 플러스 3.0%포인트를 추가로 더합니다. 리스크가 높으니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죠. 8% 플러스 3.0%포인트? 반면에 기회 요인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가진 압도적인 AI 기술력, 방대한 데이터 우위, 그리고 혁신 능력은 긍정적인 요인이므로 이를 반영해서 할인율을 마이너스 1.5%포인트 정도 차감, 디스카운트 해줍니다. 기술 우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거죠. 그럼 최종 리스크 조정 할인율 RADR은 기본 WACC 8%에 리스크 프리미엄 3.0%포인트를 더하고 기술 우위의 디스카운트 1.5%포인트를 빼서 9.5%가 되는군요. 8% 플러스 3.0%포인트 마이너스 1.5%포인트 이퀄 9.5%?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정한 최종 리스크 조정 할인율은 9.5%입니다. 이 9.5%라는 최종 할인율을 적용해서 테슬라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다시 할인, DCF 재평가하여 적정 주가를 산출하면 기본 WACC 8%를 적용했을 때보다 이 경우 약 $300 정도로 추정은 다소 낮아진 약 $260, $280 범위의 목표 주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목표 주가 $260, $280. 규제라는 큰 불확실성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기술 리더십과 미래 성장 잠재력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최종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 수준, 그리고 앞서 논의한 모든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의 최종 투자 의견은 보유, 홀드입니다. 보유 홀드 의견이군요. 매수가 아니라요? 네, 왜냐하면 테슬라는 AI와 로봇이라는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지만 동시에 규제, 경쟁, 실행 리스크라는 만만치 않은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도출한 9.5%라는 리스크 조정 할인율 가치가 이런 리스크들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주가가 이런 극단적인 리스크 시나리오까지 모두 선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를 적극적으로 외치기보다는 보유하면서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매수로 의견을 상향 조정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앞으로 옵티머스 로봇의 상용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나 FSD 관련 규제가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명확하게 완화되는 등 저희가 주목하는 핵심적인 긍정적 이정표, 마일스톤들이 확인된다면 그때는 리스크 요인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 매수, 바이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잠재력과 리스크 사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오늘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길고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제가 먼저 긍정적인 측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전기차, 자율주행, 에너지라는 거대한 시장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고객 획득 비용 CAC와 FSD, 에너지 제품, 충전 네트워크 등을 통한 높은 고객 생애 가치, LTV로 장기적인 수익 기반을 다지고 있고요.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이익이 급증하는 영업 레버리지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FSD 기술에서 확보한 강력한 데이터 및 기술적 혜자와 이를 통한 미래가치 상승 기대감, 그리고 더 나아가 AI와 옵티머스 로봇을 통한 엄청난 추가 성장 옵션까지 품고 있는 정말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기업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측면들을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반대로 우리가 함께 짚어봤던 주요 위험 요인들과 불확실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야심찬 목표들을 실제로 제 시간에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행의 어려움과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특히 FSD 상용화를 가로막는 높은 규제의 벽은 여전히 가장 큰 불확실성 중 하나고요. 최근 실적에서 나타났듯이 자동차 판매 둔화와 가격 경쟁으로 인한 마진 하락 압력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FSD나 로보택시 같은 미래 사업 성공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지속적인 가격 경쟁 압력, 그리고 CEO 개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 등 해결해야 할 과제와 불확실성 또한 산적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심층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테슬라는 정말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동시에 상당한 도전 과제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과 같은 기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한 내용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테슬라라는 기업을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하고 각자의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모든 투자 결정의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저희가 입수한 다양한 자료와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실제 투자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금융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내용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자문이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